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온 자산유동화 증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법안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검 포기를 거듭 압박했고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에 대한 해법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무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 이견이 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의결을 주도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데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접 고용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노동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옥죄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회적 깨달음과 합의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파업조장법이라고 반대하며 지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와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그다음에 상권 보장 다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선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문턱을 넘자 재계와 노동계도 우려와 환영으로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 체계 자구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의힘은 불법 노조 행위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신사기 피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적극 소통해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이 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사기범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조력자 처벌과 범죄 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무위는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의 원인이 됐던 자금 유동화 증권의 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발행 범위에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거래 참여 기관 등 각종 유동성 정보를 의무로 공개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 시 자금 조달 주체가 지분 5%를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행권의 이른바 성과급 퇴직금 돈잔치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은행권이 10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비하다며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적극 소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성과급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혈로 얻은 반사 이익을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걸 다들 지적하고 있고 또 그걸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당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과 예금 금리 인상 등에 개입해 금융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자 장사로 돈 잔치 하는 은행들로 얄밉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금융위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이익에 맞게 공공적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은행권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추가 설립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쟁점을 강민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 그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요. 네. 이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이 문구를 추가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상대로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원청을 사용자로 본 판례가 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부 여당과 경제계는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를 원천 교섭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이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원청에 대한 책임 강화 그리고 파업의 손해배상 제한 등이 이제 주요 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쟁점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죠? 네, 일단 경제계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했던 이 정의당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배상액 감면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가 우선 됐습니다. 네. 대신 민주당과 정의당은 손해배상에 대한 개인 책임 범위를 규정했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법원은 불법 파업을 공동 불법 행위로 보고 있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조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정도가 달라도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전부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액 전체를 변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야당과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동안 해오면서 압박을 해왔다며 부진적 연대 책임 법리를 악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범위를 따지기 어려운 개인 책임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되는 만큼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조쟁의 범위로 확대해 임금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을 놓고 이제 손해배상액에 대한 그 노동계, 경영계가 입장 차이가 엇갈리는 건 이제 당연한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오늘 그 법안 통과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노동계는 처음 요구한 내용에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간접 고용 노동자가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족하나마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봉투법 취지를 상권 분립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부가 정면 부정해선 안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안 통과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 행위 체계의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노란 봉투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네.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사위에선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야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동안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상임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부의가 가능한 건데요. 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가결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 시간을 감안하면 4월 말 이후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제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경우엔 제적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야당 의석수를 넘는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열린 그 정무위원회 또 살펴보죠. 그동안 그 이체 기록이 없어서 쉽게 이제 잡히지가 않았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와 대면으로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더라도 이 계좌 즉시 정지 그리고 피해자 구제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수사기관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가 확산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오늘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금액을 특정할 경우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입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그리고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노란 봉투법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송부가 됐는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두면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는 안 된다면서 3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6일 이후에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자며 당내에 출범시킨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이 무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제1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각종 경제 지표를 수시로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민생을 챙기며 사법 리스크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민주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경제 입법은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건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국회
보이콧도 운운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월 임시국회를 방탄용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임시국회를 열되 3월 6일 이후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방탄국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선 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방탄국회가 의심되지만 열지 않기엔 집권 여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국민의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여야 대치가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헌법개정특위는 기본권을 비롯해 지방분권, 국민주권,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형태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토론회에서 대중교통이 대도시에만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벽지 노선 개편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통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촌은 피폐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기업이 AI와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정숙 디지털 소비자 연구원장은 관련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눈속임이나 상술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네가 와라 안철수입니다. 네가 와라 안철수. 네가 와라 안철수. 네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의 대사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정청래 의원의 직격이었는데요. 자신 있으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을로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이 어제 TV토론회에서 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의 손가락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이 유세 도중에 2번을 찍으면 1년도 안 돼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말한 걸 기꼰 질문이었습니다. 야당 지역구 의원들 중 표적으로 삼을 만한 인사들 지역구엔 특별한 공천을 하겠다는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부터 느닷없는 손가락 안부까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문제로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상대해주겠다며 마포로 오라는 정청래 의원의 큰 소리에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민주당 35표 이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윤 대통령의 재가 속에 오늘 오후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27일 표결에 합의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죠.
현재 국회 제적위원 수는 299명으로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총 122명은 현재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69석인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표의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가 나와야만 가결이 되는 거죠. 이에 여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하면서 찬성표를 예측했습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35표 이상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거라고 본다. 이 전망은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십니까? 네, 그렇죠. 제2조국수처럼 제명수로 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겠지만 다음에 2차 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과연 부결할 수 있을까? 네, 그야말로 여야의 동상이몽.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예상에 반해서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부결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다. 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여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결이냐 가결이냐, 민주당 내 이탈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으로선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내에선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기대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논의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또 표결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곁들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그리고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 부당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아마 원내 지도부도 체포 동의안 부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당론 채택하는 문제도 거론은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지배적인데 다만 이제 무기명 투표이고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뭐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표에 대해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들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이루어지는 등 검찰이 무리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당대표를 검찰에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기류가 크기 때문에 뭐 이탈표가 거의 없거나 또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입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튼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의원분들이 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27일 날 그 체포 동의안이 뭐 부결될 경우에 민주당 방탄 이미지가 더 굳어지고 또 당 지지율도 또 떨어지고 또 검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라미 방식으로 건건마다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청 이런다면 굉장히 다음 총선이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위기감, 걱정,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한 그런 물증이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굴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정의당이 어제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님을 이제 포함해서 그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이제 참여를 했고, 정의당이 여야 그 동참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여야가 이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그 온도 차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도 뭐 정의당이 주도한 그 이번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법에 같이 참여는 했지만, 일단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법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50억 클럽 특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같이 특검하자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두 사건 모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하고,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제재의원 5분의 3,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당과 원내에서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지난 현장은 항상 달린 정부가 법률안에 대한 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 입장 차이가 컸던 만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 것인지 간호법 키맨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께 여쭤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그 장기간 공전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간호사 출신이시고 그동안 이제 법안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감회가 또 새로우실 텐데요.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간호법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법이 아닙니다.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통을 겪은 법입니다. 네, 그래서 2005년과 2019년에도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가지 못했던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한참 늦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과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 간호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총선과 대선 공약에서도 이 간호법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누가 했었나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네. 세 당이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요. 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법안 저는 꼭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큰 뭐 이게 선거 국면마다 네. 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네. 또 18년 동안 이제 끌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가장 큰 뭐 그 걸림돌,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가장 뭐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간호사가 뭐 개원을 할 수 있다라든지 간호사가 이 법이 통과되면 단독 진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법을 만드는 게 필요한가? 이게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 의사단체에서는 이게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그 필수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이 아니라 현장의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법안에는 이분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처우 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오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간호사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또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업무에 대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는 소변줄을 이렇게 삽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 소변줄이 갑자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변줄을 이제 재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시설에서 소변줄을 삽입하는 것이 이런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어서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돼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소변줄이 빠져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죠.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가장 전문 간호사를 보내서 소변줄을 재삽입하든지 아니면은 이분을 병원으로 모셔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이분들이.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이런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이면 26년 한 1년 당겨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천만 노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을 그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호돌봄도 굉장히 요구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네. 그 도움의 손길이 이제 시급한 현장에 현행 이제 의료법 때문에 도움을 이제 못 받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일처리가 또 그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쪽에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잉 입법이고 특혜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한간에는 단독 개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의사 업무를 또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한다든지 네. 의사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이 간호법에 어느 문구에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2월 10일 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 때도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향후 제정될 간호법도 현행 의료법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이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단독 개원 자체가 현행 법적으로는 이제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현행법과 네. 지금 향후 개정 제정 간호법에도 없습니다. 네. 네. 개원을 할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본회의로 간 이후 어떤 절차가 남았을지 그리고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법안이 본회의로 부의가 되면 이게 이제 이제 많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아직 남아 있고요. 본회의의 안건이 되면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2단계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제정으로 인한 이 변화를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분들과 우리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충분히 소통을 해왔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했던 법이기 때문에 본회 통과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개정 간호법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거나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불편함이란 건 어떤 걸까요? 불편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사가 개원을 해서 어떻게 간호사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의료계가 이제 분열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도 또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걱정도 같이 함께하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간호돌봄을 다루는 간호법과 필수 의료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정해서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에 맞는 간호돌봄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필수 의료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간호법 때문에 필수 의료 논의 저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각 단체가 이를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이런 필수 의료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간호법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를 멈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의사협회에서는 파업도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걱정이 큽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간호법을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진료권이라 침해라든지 단독 개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 의료와 같이 이게 묶어서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미룬다든지 이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도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료 직역들의 저는 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직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쉽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 의료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직역이라는 것은 의사 직역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여러 가지 직역이 있죠. 직업 역할상의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호법 쟁점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최근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여쭙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의료 대응 차원의 재난 의료 지원반 디멧이라고 하죠. 그리고 닥터카 근거법을 발의하셨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12.9 사태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이런 참사나 재난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 긴급 재난 의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시 활동하고 있는 일명 디메팀 그리고 닥터카에 대한 근거법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응급의료법에 이러한 재난의료지원팀, 즉 디메팀과 일명 닥터카 출동에 대한 업무 범위 등을 정해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법에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올해 의정활동 목표와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간호사로 활약을 해오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의료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그동안 펼쳐오셨는데, 자, 그럼 궁금합니다. 올해는 주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인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올해는 마약과 정신건강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제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마약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약은 발을 들이는 것부터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발을 들이지 않게 하는 예방책부터 시작을 해서 치료 그리고 재활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저희들이 이렇게 확립하는 것과 그리고 삶을 스스로 놓는 그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약류 관련해서 많은 법안을 또 발의하셨죠? 몇 개 정도 하셨죠? 지금 5개 정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청년들을 위해서도요. 지금 예방책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또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부모들이 이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리 취약계층들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이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간호법 법안 통과 때까지 또 이제 매진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의료 활동을 위해서 의료 이제 그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겠다는 말씀까지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의원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